미국 시장이 2주일 넘게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연내 의회 통과를 할 수 없다는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내 통과가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연내 통과보다는 내년 1분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은 예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 기업이익은 8.2%로 꽤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의회 통과가 연내 불확실하다는 게 주가의 변동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8표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이 하원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2019년으로 한 1년 연기시키고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38.5%로 하원보다는 조금 낮춘 상황입니다. 또 상속세도 유지되는 만큼 상하 양원에서는 법안을 단일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단일화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의회가 12월 18일 크리스마스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 사실상 통과는 좀 무리수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빨라야 내년 1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도 펼쳐질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감세 효과가 미국의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재정 적자 확대를 억제하는 이런 수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상하 양원의 안을 보면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10년간 재정 적자를 1조 4천억 달러 전후에서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조 4천억 달러는 것은 우리나라 GDP가 1조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고요. 하지만 미국의 명목 GDP로 봤을 경우에는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적 채무는 한 11%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재 양호한 미국 경제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인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혁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봤을 경우에 하원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GDP를 0.2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0.34% 정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서 성장률이 연평균 2.2%인 점을 고려하면 2.5% 이상 높은 성장을 보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경제적 효과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 투자 확대 효과도 찾아오게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생산성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주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영향이 참 좋은 부분들이 많은데 세제 개혁안이 또 의회 통과가 힘들다면 미국 증시는 올해 4분기에 큰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1월 8일이죠.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조정 국면에 빠져 있는데요.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20%로 낮췄을 경우에는 기업들의 최종 이익이 2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향후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법인세 감세안이 상원대로 1년 늦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와 관련된 공급 주도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이 발목이 잡혔을 경우에는 현재 S&P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를 상당히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거 평균치 15배보다 높기 때문에 다소 거친 조정 국면이 좀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12월에 FOMC 회의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올해 세 번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무래도 경기 확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신호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연말로 갈
갈수록 다소 투자가들의 그 투자 심리는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냉정한 투자 전략도 이제 연말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펼쳐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와 공화당의 세제 개혁이 내년 1분기 통과가 불확실하다면 지금의 그 미국 경기 확장세는 꺾일 위험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의 경기 확장 국면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이 됐을 경우에는 최장 경기 확장 국면이 120개월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IT 경기 때 120개월을 넘어갈 것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경기 확장과 관련해서 좀 낙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와서 자동차 판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허리케인 효과로 인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교체 수요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최근 들어와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파이낸싱 갭인데요. 이 파이낸싱 갭이라는 것은 고정 그 투자에 현금 흐름을 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GDP 대비해서 과거 가장 높았던 적이 플러스 1.8% 정도가 됐는데요. 이 수준이 되면은 기업들의 공급 과잉 그 투자로 인해서 경기가 좀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까지는 0.25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1.8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 투자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는 당분간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재정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이 좀 통과가 좀 지연이 된다든지 그리고 세제 개혁안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도 당분간 미국 경기는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럼 미국 FRB의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실용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통적인 경제 분석에 따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이 그 위험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분기까지는 미국의 FF 금리 같은 경우는 2.3%로 현재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분기에는 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폭만 0.6%포인트 정도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하고 신흥국의 주가의 그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을 봤을 경우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그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리먼 쇼크 이후에 금융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렸고요. 또한 리먼 쇼크로 인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패트셋이라고 하는 그 신흥국과 관련된 실적들을 조사하는 기관에 따르면 올해 신흥국의 기업들의 이익은 무려 25.7%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과 2019년에도 12%대 그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라든지 또 이 시장에서 급속도로 자금 이탈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미국의 생산성을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물가는 오르지 않은 말 그대로 고리락 경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성 혁명과 관련돼서 수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 투자 관련주를 지금과 같은 조직 국면에서도 매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내년도와 관련된 기업들의 예산에도 이런 설비 투자 예산이 대폭
확충된 것으로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계와 관련된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코어 자본제가 있습니다. 국방과 항공기를 제외한 자본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수주가 지금 빠른 속도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신규 수주를 이끄는 것은 아무래도 컴퓨터와 전자 부품과 관련된 제조업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의 경기 화랑 국면을 전 세계가 만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이 비용 상승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설비 투자와 그리고 정보 기술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글로벌 그 기업들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까지 공작기계 수주의 누계 금액을 보면 전년 대비 무려 49.9%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기 확장 국면은 전후 가장 긴 두 번째 경기 확장 국면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수주 확대뿐만 아니라 로봇, AI 그리고 그 자동차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설비 투자도 내년에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제품, 기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이 앞으로 점점 고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과 같은 나라들의 그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보면 무려 7천조 원 정도 충분히 실탄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내 유보금이 900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 국면에 이런 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로 관심을 좀 집중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늘 중국 4차 산업 관련된 줄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야 업종을 좀 준비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40년도가 되면은 휘발유 자동차와 관련된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생산토록 하는 의무 할당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이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그 온난화 억제라는 그 흐름보다는 내연기관으로서는 선진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쪽에 승부하려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ECD에 따르면은 작년도에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현재 600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대 정도를 생산하면서 세계 1위 시장이 됐었습니다. 또한 그 생산과 판매는 전 세계 시장의 40% OEM을 포함했을 경우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2025년도가 되면 중국은 자동차 판매가 3,500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신에너지 자동차는 7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이나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한테도 한편으로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전기차 할당 의무제를 도입한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획득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에 불과하지만 2030년도가 되면은 내연기관을 상회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OEM 시장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표준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고
그리고 충전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긴다는 점, 그리고 매년 중국에서 80만 개 충전소를 설치해 나가야 되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그 충전소를 대규모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충전 커넥트의 그 독자 규격을 일치시켜 가지고 중국 표준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강한데요. 이런 중국 표준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관련된 충전 시설도 중국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앞으로 우리 경제도 좀 앞으로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차 관련된 그 생산 그룹을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에 이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도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중국 그 진출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엘란트라급의 전기 자동차는 이전에 획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매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소나타를 중심으로 해서 신형 차에 대한 그 신규 인증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의 그 주석이 만나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소나타를 비롯해서 우리 전략 차종에 전기차와 관련된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BYD와 같은 전문 전기 자동차 회사의 신용을 구입해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18개월 동안 30개 브랜드가 아주 쉽게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 받는 쪽에 좀 지연이 된다면 가격 경쟁 면에서 아무래도 뒤처질 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전기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작고 또 한 그 국제 그 글로벌 표준을 획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독자 생존한다는 것은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동맹의 어느 정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를 좀 타개하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분석과 국내 시장 투자 전략까지 연구해 주신 유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